네, 모두 착석해 주셔서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정영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의는 앞서 발표하셨던 주제 발표, 또 기조 강연하셨던 이 발표자분들과 또 토론에 참여하실 패널 두 분과 함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모시게 된 패널 두 분의 토론 의견을 듣고 이후에 우리가 좀 활발한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패널로 토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교육부에서 우리 최창희 국장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령하고 제도에 관한 사항하고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원격대학에서 이제 그동안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까지만 가능했었는데 22년 10월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올해 5월에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일반 대학원, 전문대학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운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완화 같은 제도 개선도 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5개교의 특수대학원을 전환인가도 했고 또 일반대학원 신설인가도 한 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이제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사이버대학 관련해서는 어제 김대식 의원님께서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금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공병영 회장님하고도 기재부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뭐 3.5억 원씩 4개교 뭐 14억 원 정도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요. 이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또 혜택 받는 학교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안 지금 이제 예산안 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정부 편성안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거에는 19억 원짜리 이제 신규 사업을 저희가 국회에 추가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억 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은 19억 원이 추가로 신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위해서 이제 공병영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뭐 저 혼자 간다고 기재부 설득이 또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병영 회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을 많이 보태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 사업은 뭐 AI 디지털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라든가 장비 고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학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반대, 전문대에는 그 대학교육 협의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격대학 쪽에는 협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 발의되어 있으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또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 되도록 회장님하고도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육부는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실까 궁금하셨는데 벌써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셔가지고 질문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 또 교육부에서도 또 다방면으로 국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또 패널로 참여해 주시는 분은 에스테크 학회 이호건 회장님이십니다. 이 원격대학 해외 확대 방안과 관련된 패널 토론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호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발표도 굉장히 좋은 발표를 잘 들어서 와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원래 전공 무역을 한 40년 했고요. 교육을 오래 했죠. 40년이면. 이러닝 에듀테크 활동이 2000년부터 한 25년째 주로 산학협력 쪽으로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큰 정책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제 조금 저는 좀 미시적인 작은 부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외 유학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 일반 오프라인 대학들 보면은 유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역사를 붙여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까요? 그 개발도상국들에서 주로 많이 오는데 거기 이제 그 대학이 부족해서만 그렇게 올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업화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대학에 박사학위 없는 교수들이 꽤 많습니다.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혹시 구제 박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제 박사. 예?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예, 한 5년쯤 정도 한 50년 전에 대학은 있는데 교수가 대부분이 학사 출신이었어요. 박사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구제도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분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문교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박사학위를 주는 그 구제 박사가 있었죠. 그거랑 지금 개도국의 현황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한국에 유학을 왜 올까요? 높은 교육의 질을 찾아서 오는 거죠. 높은 교육의 질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작성한 자료 이제 한 2쪽, 3쪽 이렇게 보시면은요.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요. 파격적인 고등교육 혁신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 가서 수업 들어라. 온라인으로 에덱스나 코세라 가서 수업 들으면 학점 그대로 인정해 줄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나딤 장관이 들어오면서 독립 캠퍼스를 만들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학점을 받아도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베트남도 이제 그런 대학 산업 혁신 제도를 많이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사이버대에서 원격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아까 이제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남궁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46이다라고 그 IMD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요. 대학 이수율은 전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 그 46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제공 수준이 총 63개국 중에 46등, 경제에 관련된 교육도 한 50등, 어학 능력이 한 45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학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경쟁 사회에서의 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밑바탕을 만들어 주면서 학생들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하고 달리 요새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원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교육이 이제는 직업 교육하고도 기술 교육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자료에 이제 그 83쪽에 보시면은 그 TVT 현황 간단하게 써놓은 거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술 직업 교육을 위해서 개도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일례로 한 2, 3년 전에 베트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취업한 그 직원들이죠. 취업한 사람들 중에 80%가 무자격자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수출할 때 보면 CKD 방식 또는 SKD 방식이라고 해서 부품 가져가서 현장 조립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직업 교육이죠. 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올 때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현장 교육과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지 학생들이 올 거고 정부 재정도 그쪽에 많은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84쪽에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써놨는데요. 미국이 그런 수요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PPP 기반의 OPM이 대학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하고 기업이 좀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도 이제 학생들이 줄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OPM을 합니다. OPM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프로그램 매니저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받고 현장 교육도 받고 양쪽에서 받은 거를 모아서 학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이론 교육, 실무 교육은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근데 부트 캠프를 통해서 집중적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취업으로 연계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 모델의 3대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 거기 왼쪽에 있는 인터내셔널 패스웨이, 유학생 끌어가고 부트 캠프를 이용해서 현장 교육하고 OPM을 통해서 온라인 전체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미국에서 왜 OPM을 따로 개발할까요? 오프라인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학점 관리, 그 다음에 현장 교육 받은 거, 부트캠프 한 거, 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OPM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아예 우리 거 좀 학생 유치까지 다 확장해서 해줘. 그 OPX라고 그러죠. 그 OPM, OPX 모델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데가 어디냐? 원격 대학입니다.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오로지 학점 관리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통합 운영이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모델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그 유럽에서 EHEA라고 해서 유러피언 하이어 에듀케이션 에리어 해가지고 포르투갈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48개국의 대학과 취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공동 학점제 같은 운영하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5쪽에 쓴 것처럼 좀 정부에서 이제 PPP의 산학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좀 집중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 지원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학습 역량 맵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예산을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이셔야 두 개를 붙일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학습 맵 짜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입니다. 지금 중기청 쪽에서 이제 제가 R&D 과제로 직급별, 직무별 학습 역량 맵 개발 할 거를 이제 R&D 과제로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금 여기 잘 짜주면 일반 대학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한 2개는 더 붙여 주셔야 되고요. OPM, OPX 운영 관리 가는 것이 여기 한 공이 하나 더 붙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수요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인바운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인터넷 패스웨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원격 대학이 진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 미래를 혁신하는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격 교육법, 원격 대학법
통과하셔가지고 꼭 큰 일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 또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교류가 증가하면서 일반 대학에서 지금 최대의 화두는 외국인 학생을 케어하는 것이다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시장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셨던 또 큰 폭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준비하고 계신데 원대여법 통과되면 바로 아마 바쁘게 진행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분 패널 토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앞서 발표하셨던 우리 남국문 교수님, 이은주 총장님, 장금현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바로 그 패널 토의에 참여하셨던 최창익 국장님, 이호건 회장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저희가 몇 가지 주제 질문을 함께 논의하면서 또 여러분도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널 토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의를 진행하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도 그렇고 저희 사이버대학이 지난 한 24년 동안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재학생 규모가 한 13여만 명 정도 된다 하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재학생 규모가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한 2천여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이버대학이 명실상부 공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이 부분을 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지금의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대학이 성인학습자에게 경력 개발에 큰 기회를 주는 우수한 그런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는 데에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최근에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글로벌한 환경으로의 변화, 그래서 사이버대학에 많은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준비도 좀 필요한 것이고 또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이 1차가 아니라 2차, 3차 회전되는 이러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교육부에서도 오시고 하셔서 또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원격대학의 역할 변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우리 또 내부적으로 사이버대학에서도 참여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한 교육적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한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 대학 차원에서 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화 관련. 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상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요즘 시대 추세가 AI라든가 이제 디지털화돼 있고 또 학습 수요자가 이렇게 컨텐츠라든가 요즘 그 영상을 통한 수업 요런 거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 대학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대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교육과정도 그 일반 대학 전문 대학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협의회 차원에서 또 발전시키고 저희 교육부하고도 또 연락 주시면은 또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훨씬 또 더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는 저는 국가장학금하고 전문대학도 같이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거기 국가장학금은 뭐 수조 원 단위고요. 전문대학도 뭐 1조 가까이 됩니다. 1년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14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이 원래 저희 국이 아니었고 평생국이 별도로 있었고 대학 실내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실 쪽으로 이제 이게 인재실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14억을 보고 나서 이제 전 이제 뭐 금액을 워낙 이제 크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일단 100억 단위로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2년 다 돼 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100억 단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19억 겨우 어렵게 회장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시킨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억이 깎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수조 단위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14억을 깎는다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겨우 14억을 사이버대에 지원하는데 그걸 깎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거 방어한다고 정말 여기서 표현하긴 그렇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14억 안 깎이려고. 제가 어떻게 밖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게 깎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기회가 와가지고 회장님을 괴롭혀가지고 빨리 세종에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3-4번을 갔죠, 기재부에. 그래가지고 어렵게 신규 사업을 19억을 이번에 예산 편성안에 넣은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정부 내에서도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이나 그 지명도 이렇게 관심도 이런 게 좀 낮은 편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교육부 내에서도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이제 회장님이 원대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의원님들도 그러시니까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하면 뭔가 더 내년에 내후년에는 훨씬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내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재정은 이제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한국 사회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어떤 바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고, 그런 데서 우리 교육부에서 국장님께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앞서서 주제 발표해 주셨던 또 기조 강연 해주셨던 남궁문 교수님,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제를 AI 시대 원격대학 도약이라고 해서 AI하고 원격대학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냐하면 AI는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박사학위 때가 AI 인공지능 2세대를 제가 했거든요. 40년 전에. 그런데 이제 AI는 우리 온라인 대학만의 전념이 아니라 다른 거 사회에서 그 오프라인은 더 쓰죠. 사실은 저도 뭐 수업 시간에 다 쓰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면서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냉철하게 저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총장을 마치고 이제 그 교육부에 우리 원격대학의 뭐 평가나 심사 거기에 이제 쭉 관여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더 봤어요. 그때도 봤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반 대학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냥 역전됐어요. 완전 역전됐다는 거예요. 역전됐어요. 스튜디오 같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원격 강의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원격대학에 같이 이렇게 이제 거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우리가 뭐든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자력이 있어야 요구가 되고 또 뭐 재정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탄한 자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 각 대학들이 내실화를 기해서 정말 인적인 부분, 뭐 교수님들 막 하지만 정말 대학 학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선생 아닙니까? 선생님 정말 잘 뽑고 좋은 분 뽑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좀 특히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프라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서 이렇게 좀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21개, 22개 이제 대학이 됐는데 뭐 태제 대학은 좀 다른 좀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대학들이 이제 온라인 이 강의 자체를 또는 일반 대학의 이제 라이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평생교육 단과 대학을 좀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의 학위 과정, 성인 학습 과정 이것이 거의 이제 일반화가 돼가는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특성화 싸움이다 저는 봐요. 특성화. 그래서 모든 대학이 막 각자 도생 형식으로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대학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특징, 특성 이것을 확실하게 공고히 한 상태에서 돼야 다른 것도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원대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상태에서 제가 일반 대학도 이제 재정 뭐 좀 하고 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원대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이 엄청 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말 자체 내실화를 기하고 대학마다 특성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원대법이 되고 재정 지원이 되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렇게 이제 탄탄하게 국제 경쟁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또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호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남궁현 교수님 발표해 주신 데 보니까는 이 원격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한 80%가 20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3050 생애 도약기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령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제일 큰 화두는 리스킬링, 업스킬링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원래 무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에듀테크를 벌써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이제 방송대를 다시 다녔어요. 대학원 석사과정을. 그래서 이제 이학 석사를 에듀테크를 해서 했는데요. 이제 리스킬링을 한 거죠. 전공을 업스킬링을 안 하고 리스킬링을 해서 지금은 퇴직하고 에듀테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원격 대학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학 협력을 통해서 승진할 건지 이제 안에서 다른 쪽으로 업종을 변환할 건지 퇴직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학습 맵을 짜고 거기에서 마이크로 크리덴셜 계통으로 나가시면은 한 번에 졸업이 아니고 마이크로 크리덴셜 나노 디그리로 해서 나중에 졸업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짜주면은 평생 학습과 학생들 유치까지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나노 디그리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이 오랜 시간 하나의 학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학문들을 결합한 형태의 학위로 전환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혁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장금현 본부장님, 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질문을 어제 그저께였나요? 이제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내용을 고민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원격대학이나 이제 사이버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한번 미리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유심히 보고 좀 많이 눈에 익었던 부분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지하철 안에 큰 입간판 쪽에 제가 특정 대학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 대학의 그 광고판이죠. 광고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이 너무나 트렌디하고 제가 퇴직 이후에 아니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들을 만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너무 알맞게 되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홍보 콘텐츠 자체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원격대학에 진학을 하는데요. 젊은이의 어떤 그 취향에 맞게 홍보 영상, 홍보 자료였죠. 홍보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대학 사이버 대학을 가서 저 과를 들어가면 굉장히 제가 은퇴 이후에 좀 풍요롭고 정서적으로 좋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젊은이의 취향에 맞는 홍보 자료가 제작이 된다라면 이제 원격 대학 또는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많은 그 논의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발전적인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답변에 들어가서 질문하신 것처럼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기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이버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AI 기반의 인프라 같은 공동 활용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등과 같은 단계 융복합 심화 과정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 교류 등을 통해서 사이버 대학 간의 협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유연한 교육사학습 체제 도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학제 간 연계를 통해서 융복합 과정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특정 대학의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기술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론부터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자에게는 매력적인 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연 학기제 등 성인 학습자를 위한 친화적인 학습 제도에 대한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맞춤형 수요자 서비스인데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미만의 그 학생의 수가 한 60% 정도 또는 통계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의 수요는 과반수 이상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으로 한 교육 기술을 통한 학습 경험을 확장하고 교사 수 유아에 대한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교육 수요자에게도 맞추어서 직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명적인 4차 산업 기술 기반 AI 지능 기술 기반의 교육 과정을 도출하는 내용들이 좀 거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원격 교육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사이버 대학이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발표에서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한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문사회 쪽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ICT 기술이나 한국어 문화 또는 실무 직업 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대학과 정부로 나누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요즘은 특성화가 기본이기 때문에요.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다국어 콘텐츠
그 번역이나 또는 시스템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사이버 대학의 육성과 발전은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개별 사이버 대학 전체와 원대화법 발의를 통해서 교육부와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한다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 우리 장금원 본부장님을 사로잡은 그 사이버 대학이 너무 궁금한데 제가 나중에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에 한 대학이 매력을 뿜뿜 발산한 것으로 알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플로어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이버 대학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또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해 오고 있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한번 네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사회장 송기석이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이제 짧게 한번 의견을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을 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의료 보건 계열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계열이 사실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영역인데 얼마 전에 이제 대구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은하재활사 재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자격증 관련된 거 문제 때문에 이제 패소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우리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특수교육 쪽에 특화된 학교인데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단하고 보건의료 계열이 지금 이제 원대법이 통과되면 아마 이제 실무자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아마 이렇게 올해는 반드시 이제 기필코에 아마 통과를 시켜서 보건의료 계열하고 그 특수교육 교육 계열에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하나. 첫 번째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한국형 우리 그 원격 대학하고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재학생이 한 대학에 한 100만 명씩 있는데 우리 한국형하고 미국형하고 분명히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원격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해외 동포 한 750만 명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한 80년 정도 되는 또 해외 시장이 있는데 한류 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한국형 원격대학을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겠는지 한번 그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여기 패널보다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아주 짧게 한 1분 이내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미 다 확대하고 그 장벽이 무너진 마당에 저희가 뭐 특히 이제 직접적인 의료행위 아니더라도 의료 영역에서의 다른 뭐 자격 과정이나 전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대구 사이버대학의 경우에 그 언어 재활사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무너지면 이제 전반위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식 부족이다. 사이버대학 인식 부족이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 전제는 우리가 원대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방어가 약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대법이 통과되면은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도 만들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래 가야 됩니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논리와 또 우리의 또 교육의 질을 이래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대법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 작업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막 이렇게 통제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글로벌화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의견을 패널 토의에서도 주신 걸로 가늠을 하면 어떨까요? 다음 또 진행을 위해서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동의 안 하셨지만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우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대한 그 키워드인데요. 직업 세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죠. 결국 노동 시장의 이 같은 변화는 저희가 뭐 직업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재스킬, 뭐 리스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모든 전 영역에서의 AI 역량 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역할을 지금 사이버 대학이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과정 측면에서 또 교육 방법 측면에서 이런 AI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에 따라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 방법의 혁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오늘 참석해주신 이은주 총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교육 과정은 그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술, 지금 신기술이 가장 요구되기 때문에 그 신기술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최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다양하게 마련을 해야 되고 마련해서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신속하게.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 그 대처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민함, 민첩함, 그리고 사회적 추세에 맞는 그 변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오프라인 대학이나 다른 대학들은 그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초 학문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무, 직업 중심의 교육 과정을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유연하게, 기민하게 바꿔나가면서 노동시장과 같이, 왜냐하면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그 다음 날 바로 조그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막 하는데 학교는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우리가 무슨 기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려면 가르치는 것도 산학, 기업에 있는 분이 와서 가르치고 우리가 또 강한 부분은 서로 가르쳐서 계속 기업과 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정착을 해 나가고 여기에서 답이 있다. 그래서 이 아주 철저한 협업 관계와 기민한 대처와 사회 변화에 빠르게 유연하게 그리고 융합적 접근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혁신 방법의 변화에 있어서는 지금 사이버 대학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계속적으로 있는 이유는 원대협 같은 그런 좀 그 대표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대내적으로 이렇게 좀 알리면서 좀 어필을 하면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교육의 질과 수준도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각자 하다 보니까 표준에 맞고 또 엄정하게 질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 원대업이 생기면 그런 평가 인증 부분에서 상당한 힘이 발동이 되고 대외적으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고 정말 그 엄중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AI 시대에 그냥 강의 딜리버리 안 돼요. 그걸로 배워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고 아까 코넬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생성형 AI를 통해서 스타트업 해라 이런 프로젝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론 강의를 왜 75분을 하고 이론 강의를 왜 만들어서 뭐 100%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무슨 학사 가이드 이런 거 하고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또 기존에 막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학사 가이드를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꾸 학교의 발목을 잡지 말고 학교들이 창의적인 인재와 크리티컬한 인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 바로 그거 아까 지금 하버드 대학생 2명이 안경 만든 거 자기들은 이거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화 못한다 하는데 몇 개의 업체에서 투자하겠다고 왔대요.
이 학생들은 그거를 일주일 만에 만들었대. 있는 기술 조합해서. AI 활용 전문가를 우리가 충분히 학교에서 양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든가 그런 프로젝트 수업, 문제해결 수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현재 있는 학사가 있다고 안 맞다. 그래서 제발 좀 자율성을 주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무에서 쓸 수 있고 당장 창업하고 가서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을 기울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바뀌는데 예전에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AI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분석도 하고 수준별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의 과제라든지 롤 이런 것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AI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24시간 일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일반 교수를 착취해서는 안 되는데 그다음에 강의 딜리버리는 AI 교수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한테 성과를 관리해주면서 그 성과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드바이저 시스템이나 경력 관리 시스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튜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구글이나 또 챗GPT에 줘야 되는 이용료, 구독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업 튜터 개발해서 과목별에 특화된 이 과목의 질문은 이 튜터가 다 해요. 그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 교수 강의, 교수 교환, 그다음에 과목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걸 과목별로 5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해서 자기가 그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막 즉시 얻고 즉시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은 파편화되지 않고 계속 하나의 심도 깊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기 그 학습 효과성을 높이는데 문제는 학생이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튜터를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겨울에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일부만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 1년에 구독료 이용료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AI 기술이 있고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얼마든지 밤을 새서라도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 지원이 제발 사이버 대학에도 지원을 해주면 세계적인 온라인 대학을 만들고 교육 방법도 혁신적으로 교육 내용도 완전하게 바꿔서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세계적인 대학 온라인 대학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셔서 저희도 같이 힘이 나네요. 자, 이호건 회장님, 저희 이런 AI 기술로 인해서 변화하는 이게 사실 우리 사이버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의 똑같은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직장 다니는 학생이 많고 한 거를 고려해 보면 HRD 쪽의 추세를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이제 ATD라고 있죠. 그 세미나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이름은 ASTD였거든요. 처음에 ASTD의 TD가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였는데 ATD로 바꾸면서 이게 탤런트 디벨롭먼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능 발굴이 중요한 거죠. 그 키워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 워크플로우 러닝 이게 주였는데 금년에는 스킬 베이스 탤런트 디벨롭먼트, 기술 기반의 재능이라든지 러닝 익스피리언스, 러닝 저니, 비즈니스 임팩트, AI 인사이드. 거기 이제 DIB 그래서 diversity, equity, inclusive learning, 그다음에 belongings까지 소속감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한번 좀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총장님께서 이제 소프트 스킬 얘기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원격 대학은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좋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 쪽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고 교수 학습 방법을 대폭적으로 많이 바꾸고 교원 요소 엄청나게 하고 있죠. 수천억을 들여서. 이제 그 학생들이 대학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에 왔더니 여전히 수업이 옛날 방식이더라. 동영상 떠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가고 있더라. 과연 거기서 대학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교수 학습 방법
학습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고민하고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짧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교육 혁신을 위한 여러 또 프로젝트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또 캐리스에서 많이 진행하실 텐데 캐리스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중에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질문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제안하지 않은 혁신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먼저 좀 사전에 어떤 정책 연구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요.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격대학에 이런 정책 연구가 있는지를 좀 봤더니 일단은 다른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정책 연구가 수행된 게 굉장히 뭐 두세 개 정도? 예, 굉장히 최근에 특히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저는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 AI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연구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캐리스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당장 중등학교에 AIDT가 이제 보급이 전체 이제 대학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AIDT 쪽을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본부긴 하지만 AIDT에 대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왜 대학은 AIDT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대학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대학생들이 와서 거의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교재조차 이제 오프라인식의 교재가 많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 교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법 복제를 많이 하죠. 최근에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어떤 그 교보문고나 이런 출판사에서 책을 사서 복제하는 회사로 바로 책이 배송이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책을 편철한 다음에 PDF로 바로 만들어서 그 주문한 사람에게 파일로 제공하는 정말 국법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학용 AIDT가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된다라면 특히 원격대학에서는 그 부분이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면 학습 분석 그리고 수요자 맞춤의 컨텐츠 개발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혁신적인 교육 수학습 방법을 제안한 연구과제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이제 제안을 하시던데요. 첫 번째는 성인 학습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교육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큰 4가지 카테고리로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이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도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4번째 글로벌 교육시장 진출은 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에 맞추어서 사이버 대학에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대학은 아시다시피 재직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AR, VR, XR 등 최신 기술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교육의 선도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실습 교육의 비율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는 이 예산이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원격대학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유연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수요자는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작은 단위의 학습은 기존 성적 증명서나 졸업 증명서에서는 발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리스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배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면 디지털 배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취업 시장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그 수요 맞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과 학습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역량 중심의 단기 교육 과정이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중 이수제나 유연 학기제와 같은 학사제와 병행할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공동 교육 인프라와 같은 산업체 연계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아젠다로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 혁신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또 캐리스에서 앞으로 그런 저희의 여러 도전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든든한 후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사실 사이버 대학 저희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뭐 AI 기술과 관련된 도입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은주 총장님께서도 언급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뭐 우리 대학들에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혹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봐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의견 주실 만한 대학이 있을까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랑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총장님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네. 나중에 하여튼 그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법률로 탄생된 대학인데 대한민국에 삼형제가 있잖아요. 첫째 형제, 둘째 형제, 셋째 형제를 불러놓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무조건 오프라인 교육만 해. 너는 온라인 교육만 해.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 삼아 오프라인 대학 교육이 온라인을 침해했습니다. 이제 23살 된 우리 온라인 청년은 내 제대로 된 권한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기조강연, 우리 주제 발표 패널 모든 분들의 이야기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AI 시대 원대여법만 통과 제대로 시키면 이거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반곱이 넘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들 식구들만 모이니까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이제 50% 반곱이 넘긴 나머지 50%를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주일 동안 정말로 단합해서 우리 권리 제대로 찾아서 멋진 원격대학 협의회가 오늘 계기로 버팀목이 돼서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 염원하고 있는 이 원대여법의 통과를 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저희가 어떤 준비를 후속으로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한 것들이 이어지게 될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원대여법이 그 생기면 이제 뭐 대학교 성과 공유라든가 뭐 미래 비전 제시 그리고 뭐 대국회 관계라든가 정부 관계 이런 쪽에서 다 원만해지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협조할 생각이 많이 있고요. 저 회장님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궁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경험에 따라서 공 회장님한테 뭐 열심히 좋겠네. 이게 이제 여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한 가지 더 하냐면은 일반 대학의 대학교육협의 회장님하고 전문대학 협의 회장님 한번 만나세요. 만나서 꼭 방송 성장 만났어요. 그때 똑같은데 그때도 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해줬는데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하여튼 원대법이 되면은 금방 하루아침에 뭐가 될 것인가 그런 기대는 크게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대법은 법이고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과 이제 사이버 대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대학이 없나? 세계적인 대학이 있나요? 물론 이제 카이스트나 뭐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죠. 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일반 대학에 이제 여러 사업들을 쭉 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원인을 알았어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중등 말고 고등교육은 철저한 재정 싸움이에요. 재정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MIT, 하버드 대학 막 들고 가는데 MIT 대학, 하버드 대학은 발전 기금만 60조, 70조 있는 대학들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25조였는데 이번에 80조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재정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면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학교들이 등록금 수입, 학생들 수입만 갖고 학교 운영한다? 이것은 절대 세계적인 대학이 우리 서울사이버 총장님 그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시다 하는데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재정은 크게 보면은 한 일반 대학들 예를 들면 한 4가지 구조예요. 하나는 등록금 수입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세 번째는 도네이션 기부금, 네 번째 산학협력이에요. 그럼 등록금 수입은 우리나라 일반 대학들도 15년 이상 못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이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기부금들은 뭐 우리나라에 4개 대학 빼놓고는 별 의미가 없고, 마지막 이제 우리 이우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력인데, 이제 산학협력도 사실 여기는 실제 이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기술 요구예요. 제가 산학협력 쭉 기술 요구하지 여기서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재정 구조를 바꿀 것인가 해서 일단은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게 이제 만약에 원대법에 대서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된다 하면은 20억 정도 되면은 조그마한 단위 사업 하나 정도 되잖아요. 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다고 한 대학이 20억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재정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사이버 대학이 발전을 하려면 저는 교육도 그러지만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 명실상부한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육 방법 혁신이 돼야 된다.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우리 서울사이버 우리 총장님도 PBL 얘기하시고 캡스톤도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일반 대학도 일반화돼 있어요. 커리큘럼 다 그냥 돼 있어요, 다. 왜 그러냐?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교육 방법 혁신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냥 강의만 듣잖아요. 그럼 인지율이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저희 오프라인에서도 오늘 이번 주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하러 가서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르니까. 다 알으면 가들 어떻게 되겠어요? 5%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뭐 비디오 보고 뭐 온라인 듣고 하면은 최대 인지율이 뭐냐면 30%예요. 30%. 거기까지 패시브 러닝. 이것은 이제 선행학습을 하자. 그리고 이제 액티브 러닝을 해야 되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션하고 프로젝트하고 PBL하고 캡스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회장할 때도 그 상담 학과 이번에 폐쇄했다는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때 실험이 안 되고 실습을 보장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그때 좀 방관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보건의료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습 문제. 즉 교육 방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온라인으로 다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학습 효과가 있는가. 학습 효과가 그럼 어떻게 해서 구현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했을 때 똑같이 그 이상의 능력이 있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대법이 되면은 저는 재정 구조가, 대학의 재정 구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교수 학습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주 네. 총장님 의견 시간이 주시죠. 없으니까 네. 예,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스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AI 프로그래밍 대회를 나가서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1등을 하고 최우수상을 받고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수준과 열정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의사인데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학생 데이터,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한테 와서 기술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그 진단과 또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AI 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쪽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도 공공 데이터 활용해서 자기가 그거를 월등하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현재 수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캡스톤 수업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좋은 베스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로 확산되려면 비용이라든지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의 계속적인 실험,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작은 실험들을 많이 AI 프로페서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은 10과목 개발해보자. 돈 다 들여서 하자. 그래서 학교 뭐 등록금 지금 다 마이너스 재정으로 가고 있어요. 다 쓰면서 일단 혁신적으로 할 거 다 해보자. 해요. 이거를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는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요. 실험은 그렇지만 실험은 절대 끝내지 않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실험을 통해서 좋은 학습 성과와 학생한테 좋은 결과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들은 한두 학생의 수혜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과대하게 몇 조까지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만 해주면. 그래서 저는 원대법 통과되면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고 그 졸업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이 학생들을 세계적인 기업에 다 취업시킬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능력과 노하우와 경험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10명 뽑아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국제 인증 자격증 받으러 보내요. 여름에 10명 아니고 100명. 지금 오프라인 대학은 보내고 싶은데 갈 학생이 없어요. 돈은 지원해 준다는데 해외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너무나 차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경험과 졸업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성과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원대법 통과가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에 도약하는 원격대학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변화, 특히 글로벌한 환경의 변화, 교육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대학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또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서는 어떠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지, 또 각 대학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떠한 실험을 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대여법 제정 이 통과를 위해서 많은 염원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그 열기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제정 이후에도 여러 준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원격대학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또 그리고 플로어에서 많은 또 관심과 의견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